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어의 뜻이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한때는 새롭고 신선한 문화적 흐름을 뜻했던 신파가 이제는 맨날 눈인물이나 짜내려고 하는 고리타분한 관습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처럼요. 워낙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말의 뜻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빨리 바뀌기도 하는데요. 심지어는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예컨대 2008년에 방영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드라마는 노혜경 작가 특유의 감성적인 대사로 상당한 팬덤을 만들었고요. 그곳에 출연했던 인물들의 정서와 행동을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집단들이 이른바 그사세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방송 드라마를 그리 즐기던 축은 아니라서요. 이 드라마 속의 내용도 그렇게는 잘 모르고 그사세 팬덤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그사세라는 말을 들으면 그 드라마가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방송계라는 화려한 곳에 사는 나와 다른 존재를 뜻하지만 결국 그들이 사는 세상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과 인간적 고뇌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어집니다. 특별해 보이는 저 사람들도 결국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정서를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꽤 얼마 전부터 그사세라는 말은 영 다른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만의 세상, 그들이 사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의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이나 계층으로부터 느껴지는 위화감을 표현하거나 상대적으로 나 또는 우리 집단이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허탈감을 가리키게 됐죠. 또는 적어도 매우 배타적인 집단으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아파트값이 수십억이라니 그사세 이야기지 라든가 아버지의 힘이 세니까 딸이 덜컥 국립대 교수가 되는 그사세 라는 식의 표현이 이제는 변화해버린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정준이의 논은 바로 그런 의미의 그사세에 관한 겁니다. 정준이의 논 48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의 첫 번째 시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향합니다. 11월 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사팀 공용 폴더에 보관되어 있던 임직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들도 내부 전산망을 통해 열람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죠.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이고요. 학력, 연봉, 인사고과 개인평가 등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까지 여기에 들어있었던 거죠. 이에 존 림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외부 유출 정황은 없다면서 사건에 대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개인정보 보호의 허술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직원 사찰과 노조 감시라는 더 중요한 본질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첫째, 이 자료 가운데에는 징계 폴더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마음챙김 상담소, 즉 사내 정신건강지원센터에 다녀온 직원들에 대한 상담 기록이 이 폴더 안에 들어있었고요. 그건 징계 대상자로 분류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심리상담이라는 지극히 민감한 내용이 이 회사에 이런 사람들의 손에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징계 대상으로 본다는 거 실로 믿기지 않습니다. 노조는 심지어요, 이런 센터를 설치한 게 징계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였다고까지 의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회사 측은 징계 폴더라고 해서 실제로 징계가 된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만 애초에 직원 개개인의 심리 상담 결과를 왜 회사가 들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둘째,
징계 폴더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NJ, 즉 노조라는 이름의 폴더도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평가와 노조 관리에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TF라는 외부 조직이 개입되어 있다는 그렇게 의심이 되는 흔적까지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팀장이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TF 관계자와 소통하면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관리 및 노조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 드러나고 나왔던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의 계열사인 건 맞지만 엄연히 다른 두 개의 조직이 인사 문제와 노조 사찰 결과를 공유했다면 이건 대단히 석연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그 악명 높았던 삼성그룹의 통제 조직 미래전략실이 해체되고 신설된 조직입니다. 미래전략실은 법적 근거도 제대로 없이 재벌의 특유의 순환출자 구조 그리고 후계 구도를 담당했던 곳으로요, 2017년에 한참 문제시됐던 불법적 경영승계 문제의 중심지였죠. 사회적 비난이 일자 이를 해체하고 TF 정도로 축소시켰지만 최근에는 다시 사업지원실로 격상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질적인 상위기관으로 행동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또 회사 측은 일상적인 업무 협의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조 측과 회사 측 각각의 주장을 검토해봐도요, 결국은 노조 사찰과 직원 감시라는 삼성의 오랜 고질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이후 대응도 이런 의혹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노조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일부 보도되자 회사의 이익과 직원의 권리를 저해하고 법령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민감 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고 사과해 놓고는 그 민감 정보의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부의 내용을 예를 들어 외부에 공개하자 그것이 회사 이익과 직원 권리 저해 그리고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외부 고발을 위해 관련 문서의 내용 일부가 공개된 게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회사가 그런 문서를 갖고 있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요? 이런 걸 적반하장이자 본질 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입니다. 벌써 20년 전인데요. 이를 안기부 X파일 사건 혹은 삼성 X파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중으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삼성그룹이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검찰 고위 관부들에게 뇌물, 소위 말해 떡값을 정기적으로 주면서 관리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우리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걸 명백히 그것도 음성으로 확인했으니 아주 충격적이었죠. 게다가 그 음성이 담긴 녹취는요,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이었던 그 유명한 이학수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었던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회장 사이에 이루어졌던 대화였습니다. 자, 둘째는요, 이걸 안기부가 불법 도청을 통해 녹취했다는 겁니다. 당시 안기부는 미림팀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런 재벌의 최상층으로부터 정치인 등에 이르는 아주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고 그 결과가 이렇게 백일화에 공개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줬습니다. 아마 같은 편인 줄 알았던 또는 심지어 자기가 돈을 줘서 관리하는 하인 정도라고 생각했던 삼성도 충격을 먹었겠죠. 자, 이 경천 동지알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뇌물을 먹인 자와 먹은 자는 처벌되고 불법으로 개인들을 사찰했던 국가 권력 역시 응당 대가를 치렀어야 마땅했겠죠. 하지만 불행히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에 있던 삼성 관계자들은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됐고요. 오히려
엑스파일 내용을 보도했던 MBC 이상호 기자와 이를 공개했던 노회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죠. 물론 안기부는 책임을 아예 피해가진 못했고요. 이게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요, 적반하장과 본질 호도라는 양상은 명백했죠. 2005년의 본질 호도와 2025년의 본질 호도 사이에도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에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회장이자 소위 삼성그룹의 실질적 총수를 할 수 있는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전임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여기에는 무척 많은 행위자들과 아주 정교한 기법들이 연루되어 있어서 대단히 복잡한데요. 아주 단순하게 잘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중요했는데 이를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서 덩치 차이가 무척 컸던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성사시켰던 거죠. 이것을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 부정이 이루어졌다는 혐의가 당시에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요. 이 과정에서 회사 건물 바닥에 숨겨둔 PC와 문서 등을 발견했고 임직원 일부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관계자들을 기소했죠. 무려 4년이나 끌다가요. 2024년에 내려진 1심 판결 뭐였을까요? 무죄였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는 정당한 회계 처리였고 합병 비율이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법원은 본 겁니다.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7월 대법이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당시 각종 언론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모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삼성의 진정한 주인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면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사실 축포 소리만 안 울렸을 뿐 왕이 오셨다를 외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자, 이렇게 3심을 거치면서 법원이 일관되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긴 한데요. 이런 과정에서 결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던 증거들이 배제됐던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 바닥에서 발견했다고요. 그 안에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긴밀히 서로 협조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검찰이 제대로 된 절차를 지켜서 압수하지 않았고 그를 통해 피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본 겁니다. 물론 위법한 증거 수집 방식은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배제되지 않고 인정됐다면 유죄가 분명했다고까지는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증거들은 유력한 것은 분명했고요. 그런데 그 유력한 증거들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 배제된 겁니다. 아까 법원 판결문 제가 말씀드렸죠. 합병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증거를 충분히 갖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걸 배제해놓고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그로써 거의 모든 면에서 석연치 않았던 이 승계 과정이 결국 무죄 선고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렸던 과징금 등의 징계 조치도요. 결국 이 선고 결과에 바탕을 둬서 행정소송을 거쳤고 결국 원인 무효가 되면서 번복됩니다. 삼성은 정말 큰 승리를 거둔 거죠. 법률 대리인들도 엄청난 금전전 선곡을 거뒀겠죠. 2015년에 삼성 엑스파일에서
2018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2025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이 적반하장과 본질 호도의 과정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무래도요, 법은 정말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그저 만 명에게만 평등한 것 같습니다. 이 말 돌아가신 고 노회찬 의원의 발언입니다. 오늘의 제 두 번째 시선은 국민의힘으로 향합니다. 지난 주말 김건희 특검이 사저에서 압수한 물품 가운데 또 하나의 백이 나왔죠. KBS 박찬범 사장의 말 맞다나 조그만 파우치에서부터 이런 백에 이르기까지 워낙 많은 백들이 김건희 씨 주변에 넘쳐나니까 이젠 그런가 보다 싶을 정도인데요. 이번엔 국민의힘의 전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게 나오면 부인부터 하고 보는 게 이들의 공식이긴 한데 이번에는 참 이례적이다 싶게 그 증정을 인정했죠. 당대표 당선 감사 인사와 함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그랬다고 말하는데요. 왜 이번에는 부인부터 한 게 아닐까 싶었더니만 그 안에서 발견된 메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당사자였던 김기현 의원 본인, 이 증거 앞에서 전면 부정할 수 없는 상태니까 차라리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덮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여기서 사회적 예의와 의례적이라는 표현에 덜컥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정당을 표방합니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은 당내에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게 당연하죠. 김기현 의원이 당시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대표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체 대통령의 배우자가 무슨 일을 했다고 감사를 표할 일까지 있는 거죠? 심지어 그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정당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이 만약에 자신에게 누군가가 감사를 표할 일을 하면 아예 안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무슨 일을 했다고, 무슨 일을 할 권력이 있었다고 공당의 대표가 배우자를 통해서 감사를 표합니까? 그게 예의고 의례적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 후에 늘 의례, 그런 일을 한다는 뜻이죠. 아니, 당대표 선거라는 게 의례,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이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결코 민주적 정당일 수 없음을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그런 자신들의 행위를 두고 사회적 예의라고 부르는 건 아예 우리 국민을 모멸하는 발언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식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걸 절대 예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정당은 그런 게 예의인가 봅니다만 현대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차라리 결례고요. 결례보다도 더 정확한 말로는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예의고요. 의례적인 행동입니다. 자, 이런 게 해명은커녕 변명이라도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의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한때 여당의 대표로 선출되어서 임기 동안 재직했다는 게 신기합니다. 하긴 그런 게 사회적 예의라고 믿는 이들이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고 그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백까지 선물한 거겠죠. 근데 놀라움과 한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당의 성일종 의원이 오늘인데요, 돈 100만 원짜리 백이 무슨 뇌물이냐라고 발언한 겁니다. 자, 그 발언의 내용인 즉슨 자기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100만 원 정도 된다더라. 그게 무슨 뇌물일 것이며 김건희 씨가 그걸 보지도 않은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무척 놀랍기는 했지만 대단히 솔직해 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일단 이들은 가격으로 뇌물 여부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묻죠. 자, 그럼 200만 원이면 어떨까요? 300만 원이면 조금 뇌물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혹은 이거 있었던 일 같은데요. 정가 500만 원짜리인데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직원을 압박해 할인으로 샀다면 그건 뇌물일까요? 아닐까요? 아, 그래서 김건희가 거들떠도 안 본 건가요? 100만 원짜리로는 무슨 부정부패라도 거창하게 저지른 마음도 안 생기는 건가 보죠? 한편으로는 이게 진심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적반하장 전력이 잘 먹힌다고 이들은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둘 다가 이들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김기현 의원이 사회적 예의를 운운하면서 우리를 끌어들인 것이나 성일종 의원이 그런 정도로 뭐가 뇌물이냐고 말하면서 엄호하면서 나선 것이나 그들의 세상에서는 원래 그렇고 남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들의 지지 기반이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대놓고 악한 게 어정쩡한 위선보다 낫다고들 주장합니다. 이들은 마치 100%의 순도를 가진 선이 세상에 존재라기라도 하는 듯 그 100%의 선함을 이룰 수 없으면 차라리 다들 악한 거라고 인정하라고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그런 악한 인간 본성을 인정하니 솔직하기라도 하다면 당신들은 마치 안 그런 척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다르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더 나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이들이 이러니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지고 뻔뻔한 자가 이기죠. 그렇게 해서 당대표 선거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역시나 여기서도 적반하장과 본질 호도 행태는 참으로 굳건하고도 탄탄합니다. 신기하게도 언론도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건 파동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 많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김기현 의원이나 성일정 의원의 이 기가 막힌 발언에 대해서도 참으로들 과묵합니다. 어쩌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담담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죠. 그런데 출범 6개월도 안 된 정부, 지지율 60% 선의 정부에 대해서 탄핵을 입에 올리는 공당의 대표의 흥분된 발언에 대해서도 이들은 참으로 담담합니다. 대장동 건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맨날 흥분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대장동 재판건에 관련해서는 어제도 보았듯이 검사의 흥분과 언론의 흥분이 아주 찰떡궁합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 자체가 본질 호도의 면면한 핏줄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뻔뻔함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겠고 말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정확히 그 사세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원래 그랬던 겁니다. 뻔뻔할수록 더 큰 권력을 쥐는 세상, 본질에 비껴가면 비껴갈수록 오히려 손해는 줄어들고 이득만 커지는 세상, 그리고 그런 걸 시장자유, 민주주의, 법치라고 호도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제각각 다릅니다. 제 아무리 한 사회 속에 모여 살더라도 각자의 가치관과 취향이란 게 있죠. 우리가 동일해야 한다고 믿는 도덕관 역시 다르고 국가, 법률, 정치, 회사가 의미해야 하는 바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같은 지반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느끼면서 그래도 공통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 가면서 또 같은 규칙 위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공동체라는 건 유지될 수 있는 법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문건 파문에서 이 회사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개인정보의 허술한 관리도 있고 불법적일 수 있는 사찰을 한 것도 있겠지만
회사라는 이름의 공동 운명체에서 누구는 감시하는 자고 누구는 감시받는 자라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한테 돈을 주는 존재고 너는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라는 그런 관계만으로 엮여 있다는 확신을 주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김건희와 국민의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비록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서의 면모와 최소한의 도덕적인 수치심 정도는 지니고 있을 거라고 보았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100만 원짜리 백 정도가 사회적 예의고 민주정당의 대표는 애초에 원래 의례적으로 그렇게 뽑히는 거고 같은 정당의 동료 의원은 그런 걸 뇌물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공동체가 87년 민주화 이후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일을 하는 관계에서 설렘을 오래 유지시키려면 권력의 관계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강자이거나 약자가 아닌 오직 함께 일을 해나가는 동료임을 알 때 설렘은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때론 설렘이 무너지고 두려움으로 변질되는 것조차 과정임을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물론 애초에 이 대사는 애정이라고 하는 것과 일을 하는 사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요. 이 정당의 사람들이 또는 그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나 신나서 이야기했던 동료 그리고 동료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동료 시민에게 품는 관용과 신뢰라고 하는 게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래도 동료로서,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로지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대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 사이의 동료 관계는 그들의 손에 의해 무참히 배반을 당한 겁니다. 설렘이 무너지면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말했죠. 그 두려움은 사실 상대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변해버리는 나에 대한 것이기도 할 텐데요. 설렘이, 신뢰가, 관용이 무너진 그 이후에 나는 그들을 대할 땐 이제 단호한 단절과 적대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준이의 논 48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